안녕하세요. 로펌버스터 노의 조우승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던 어느 사건을 조금 변형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조금 변형을 하겠습니다. 제가 쓴 칼럼은 이제 어느 황혼 이혼의 결말이라는 건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등장인물과 사회는 조금 허구를 가미했습니다. 그 김점래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남편 박춘식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보통 이런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이런 황혼 이혼은 평생 불만을 갖고 살아왔지만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게 해서 어느 일방에 의해서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혼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이혼 청구인은 보통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죠. 저놈의 왼수 뭐 이렇게. 그런데 이 김점래 씨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연이 좀 있는데요. 그 남편 박춘식 씨는 경기도 광명 토박이, 그래서 예전부터 고물상을 운영했었습니다. 이 고물사업, 소위 고철사업이라고 하죠. 요거는 뭐 큰 돈을 벌게 해주지는 못해도 안정적인 수입은 가능했습니다. 춘식 씨는 돈이 생길 때마다 인근에 땅을 사뒀어요. 사업이 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이 사둔 부동산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와서 광명 지역의 개발 붐으로 인해서 땅값이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 춘식 씨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도움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고 임대 사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춘식 씨 재산은 한때 한 어림잡아 30억 원대 이런 그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이 춘식 씨, 그 다음에 점래 씨, 이 슬하에는 3형제를 뒀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큰아들은 중견기업에 다녔고 둘째는 일찍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을 했고요. 셋째가 막내가 부모를 모시면서 가업, 그러니까 그 고물상 그 가업을 이어갔죠. 자, 이 아버지인 춘식 씨는 돈에 대해서도 철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들을 검소하게 키웠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들들에게 돈을 펑펑 퍼주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지원 이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점래 씨는 좀 입장이 달랐어요. 좀 도와주지. 뭐 우리 늙은이가 돈 필요하나. 특히 이제 아까 둘째가 사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둘째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볼 때마다 좀 목돈 대줍시다.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돈이 애들을 다 버린다고. 돈 다 줘봐봐. 걔들이 우리를 뭐 제대로 대접해 줄 것 같아? 그 뒷방 늙은이 신세 되기 딱 좋지. 그 춘식 씨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러하듯 성실히 몸에 뱉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자신의 건강을 챙겼어요. 자, 그 아까 둘째가 사업한다 그랬죠. 이 둘째는 항상 이 사업 자금 때문에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엄마를 찾아와서 그 아버지한테 좀 말씀드려가지고 딴 거 좀 일부 정리해서 사업 자금 좀 돌려주세요. 좀 이렇게 좀 융통해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 춘식 씨 고집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에 그 큰아들이 중견기업에 다닌다 그랬죠. 중견기업에 다니던 큰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고 부하 직원이 횡령 사건을 일으켰고 그 횡령 사건 때문에 상급자로서 책임을 지고 회사를 사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형이 그만두게 되자 이제 둘째는 이제 큰형을 설득을 한 거죠. 왜냐, 자기 혼자 그동안 둘째만 얘기하다가 큰형까지 같이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은 좀 이게 더 아버지한테 돈 타내기 쉽겠다라고 해서 형을 설득해서 다시 이제 엄마한테 부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또 엄마가 또 이 큰아들에 대한 마음은 끔찍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큰형, 첫째는 이거 뭐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새로 어디 취업하는 일은 어려웠기 때문에
보통 그럴 경우는 이제 좀 프랜차이즈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뭐 이래저래 뭐 임대료, 시설비, 가맹비, 뭐 초도 운영비 한 2억 정도는 손에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자, 이제 그 첫째와 둘째는 연합 전선을 편 거죠. 그래서 그 엄마를 집 근처 카페로 불러내서 아버지한테 좀 자금 융통 좀 부탁해달라 요청을 계속했던 겁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들도 같이 와서 이 점례 씨에게 매달린 거예요. 이제 엄마도 마음이 아팠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집안의 자랑이었던 장남이 40대 후반에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버렸으니 마음이 아팠죠. 자, 그래서 점례 씨는 작심을 하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딱 요구하려고 그랬죠. 일부 좀 떼줍시다, 재산. 이게 뭐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남편 춘식 씨 입장은 이런 거였죠. 그래, 큰 놈이 저리 된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동안 충분히 뒷바라지 해줬고 오히려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점례 씨는 한평생 남편에게 큰 소리 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막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대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와중에 남편을 두 손으로 밀쳤어요. 그러자 또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나서 점례 씨를 또 확 밀쳤는데 점례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이 머리가 바닥에 꽝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을 입었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손찌검을 당하게 되니 이제 점례 씨는 남편이 보기 싫어서 큰아들네 집으로 왔어요. 근데 같이 살면서 막상 옆에서 보니까 큰아들의 풀 죽은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눈치가 보였고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그 황혼 이혼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70대 사장이 갑자기 어떤 여성에게 푹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 부인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부인이 생각할 때 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젊은 여성에게 재산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원래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와중에 이혼 소송을 통해서 그 재산 분할로 남편 재산의 30%를 받게 되고 또 위자료 3천만 원 이렇게 받게 되었다. 특히 남편 재산의 대부분은 회사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 주식 중에서 30%를 받은 거고 그 받게 된 주식을 장남에게 줄 수 있었고 장남한테 결과적으로 남편이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이런 사연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그 할머니 점례 씨는 재산 분할? 저게 뭐지? 저런 게 있었어? 30%를 받아갔어?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봤더니 전업주부를 하더라도 남편이 바깥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뭐 줬다. 이게 평가를 받으면 뭐 맥시멈 50%까지 절반까지 받아갈 수 있다. 이 설명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점례 씨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필요할 때 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않는가. 아니 뭐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혼한다고 뭐 창피할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릴 것도 없다.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된다면야 그게 뭐가 문제겠노. 그래서 점례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동안 이 돈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둘째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둘째 아들의 반응이 그럼 안 됩니다. 가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마음이 들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둘째는 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건 사실 아닙니까? 이제 어머니도 좀 어느 정도 즐기며 살 수 있어야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형제들한테는 잘 알아듣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째 아들 장남은 반응이 어땠냐? 처음에는 좀 말리는 듯 했지만 또 좀 있다가 뭐 어머니를 이해한다면서 이혼에 별로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셋째였어요, 셋째. 셋째가 그 가업을 이어받았던 착한 아들이었죠. 지금도 자기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되게 난처한 입장인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내미는 되게 적극적이죠. 자기 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면서 점례 씨를 그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 후로 일은 착착 진행이 되었어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계속 그 남편이랑 살기는 힘드니까 점례 씨는 이제 원래 큰아들 집에 있다가 이제 둘째 아들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아무래도 둘째 아들의 선배 변호사니까. 그래서 소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이 많은데 이거를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한 거고요. 문제는 이혼 사유였어요. 사실 뭐 남편이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 외에 특별히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게 이혼하려고 하면은 뭐 이혼 사유가 필요한데 고민하다가 이혼 사유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남편이 평생 부인을 무시하고 경제권도 독점하고 또 인신모독적인 발언도 하고 최근에 폭행까지 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인을 지속시킬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혼인 사유를 정리를 한 거예요. 뭐 이게 있어야 이혼이 되니까. 그리고 필요한 진술서 이런 것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하기로 했죠. 자, 이혼 소장이 접수가 되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 아버지 춘식 씨는 자기 와이프 점례 씨 만나러 둘째 아들 집으로 왔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렇게 된 거죠. 점례 씨는 여기서 내가 밀리면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 남편은 니 돌았나? 아니 뭔? 그러니까 점례 씨는 남편한테 그런 거죠. 당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예전에 내가 아니다.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이혼 소송은 8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 춘식 씨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식 씨의 방어 논리는 이런 거죠. 이 이혼 소송 이거는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부추겨 가지고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춘식 씨의 방어 논리였는데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부인인 점례 씨와 두 아들은 일관되게 우리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거는 우리 어머니다. 점례 씨 되기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1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이 점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 그리고 남편은 점례 씨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춘식 씨 명의 부동산의 40%를 부인에게 넘겨줘라. 그 춘식 씨는 열받아가지고 2심에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이었어요. 결국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에 점례 씨는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부동산을 넘겨받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점례 씨는 자신이 받은 현금하고 부동산을 거의 대부분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넘겼어요. 현금은 바로 넘겼고 부동산은 그 처분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막내한테도 일부를 주고 싶었지만 막내는 계속 남편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재산 중에 일부를 뭐 또 셋째에게 줬다 그러면 그 불같은 영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사정이 급한 첫째와 둘째한테 먼저 돈을 밀어줬죠. 자, 원래 첫째 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둘째가 그런 거죠. 형, 프랜차이즈 해가지고는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제가 좀 봐두었던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한번 투자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일에 돈도 좀 더 생겼으니까 투자를 하기로 한 거죠.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그 두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막 머리 맞대고 밤까지 막 회의하고 이런 걸 보고 아이고 내 하나 희생해서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해지는 건 참 보기 좋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새롭게 투자하려던 사업은 부동산 시행업 쪽이었어요. 그 첫째와 둘째 아들이 엄마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거의 한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뭐 팔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는 또 다른 부동산 회사가 T사하고 공동투자로 해서 뭐 주상복합 건축, 뭐 분양사업, 여기에 지분권자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사업 규모는 한 총 50억 정도 달하는 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하고 둘째는 그 10억 돈에다가
5억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역세권의 부동산 투자였기 때문에 전망도 괜찮았어요. 문제는 이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그 T사를 믿었죠. T사가 이런 땅 작업을 잘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지역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설명을 들었죠. 그런데 워낙 이 좋은 땅이라서 다른 시행사 K사도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뭐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러면서 서로 경쟁을 시키니까 땅값이 처음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올라간 거예요. 그 처음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T사가 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 다른 투자자들을 끌고 올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자금이 제대로 수혈이 안 되니까 이게 T사가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그 땅은 T사도 K사도 아닌 대기업 산하개발회사인 J사에서 확 이렇게 채가 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이 T사가 결국은 뭐 제대로 일도 못하고 돈만 써버렸기 때문에 점례 씨의 두 아들이 투자한 T사는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걸 또 메꾸려고 T사가 무리하게 딴 사업을 급하게 벌이다가 이 빚만 지고 만 겁니다. 이게 한 석 달 만에 우두둑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시행사업에 경험이 없던 두 아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죠. 완전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 10억 날리고 빌린 대출금 5억까지 날리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두 아들은 그 5억 대출금 갚느라 있던 집을 팔아서 더 좁은 집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묘한 일이 엄마를 누가 모시냐, 서로 좀 모셔가라. 이렇게 또 완전 침착 취급을 당한 거죠. 이를 보고 있던 점례 씨는 짐을 챙겨 나와서 시립 요양실로 들어갔습니다. 몸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 상황에서 저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 셋째 아들, 착한 막내. 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들한테 준 돈 이거 돌려받을 수 없겠습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그 참 제가 고민스러웠던 게 법적으로야 어떻게 뭐 싸워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돈이 없거든. 이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 받을 수 있겠는가 참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문학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로 리어왕이라는 게 있죠. 리어왕. 1608년에 간행된 총 5막의 희곡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끔찍한 파국을 맞는 노년의 왕을 통해서 진실의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인간 정체성에 대해서 냉혹하게 성찰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데 대략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리어 왕이죠. 킹 리어. 그 고령의 리어 왕은 이제 왕권을 넘겨주고 은퇴하려고 딸하고 사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딸 순서대로 땅과 권력을 나누어 주겠다. 과연 얼마나 이 아빠를 생각하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딸이 3명이 있었는데요. 자, 큰딸의 이름은 거너릴. 거너릴은 뭐 형언할 수 있는 모든 말로 아버지 리어 왕을 찬양하면서 막 아버지를 숭배를 하고 칭찬을 해요. 그래서 꽤나 큰 몫을 챙겨갑니다. 자, 둘째 딸은 이름이 리건. 리건도 언니 못지않게 막 현란한 말로 또 땅을 상당히 받아갑니다. 사실 리어 왕은 막내딸이 참 이뻐했거든요. 막내딸 이름은 코델리아. 그런데 코델리아는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기름칠을 잘 못해요. 그냥 저는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요 정도 말만 하는 거예요. 기름기 빼고. 그래서 리어 왕이 몇 번 기회를 줬는데 솔직한 마음만 얘기했더니 리어 왕이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코델리아는 한 푼의 지참금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의절을 당해요. 의절을.
자, 그때 이 코델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프랑스 왕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왕은 코델리아가 완전 쫓겨나서 지금 아무런 재산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녀에게 결혼을 청하고 같이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리어 왕 밑에 있던 충직한 신하 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왕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이제 그 큰딸 거너릴은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권한 이양한다 그랬는데 계속 국정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 심한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가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들어와도 번쩍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 리어 왕은 거너리를 부르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아주 냉담한 반응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리어 왕은. 너 이갓! 그러면서 큰딸을 저주하고 작은 딸 리건을 찾아갑니다. 근데 둘째 딸 리건도 자기 언니 거너릴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큰딸 둘째 딸은 합세해가지고 저 영감탱이 몰아내자 리어 왕을 막 몰아세워서 결국 완전 쇼크를 받은 리어 왕은 폭풍 속으로 말을 내뭅니다. 자, 폭풍 속을 헤매던 리어 왕은 옛날 자기에게 충언을 했던 그 충신 켄트의 안내를 받아서 오두막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정말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후회를 하죠.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셋째 딸 코델리아 정말 열받았겠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언니들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만나보고 아버지한테 너무 막 이렇게 슬퍼하면서 미해주니까 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큰딸과 둘째 딸 거너릴과 리건은 남자 하나를 두고 에드먼드라고 하는 남자 하나를 두고 다툼을 해요. 결국 그 다툼 때문에 독살을 하고 자살하고 이래서 결국 둘 다 다이. 그리고 이 셋째 딸도 코델리아도 전쟁 와중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결국 리어 왕은 딸의 시신을 안고 절규합니다.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리어 왕도 결국 운명하고 맙니다. Everybody die. 자, 이 리어 왕이라는 작품은 말이죠. 딸들의 진심을 제대로 못 알아본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 몇 마디로 효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리어 왕의 불행은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하죠. 우리 점례 씨 경우는 어떻습니까? 점례 씨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불행을 맞아야 했던 걸까요?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원하죠. 부모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자식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행해지는 그 AS, 애프터 서비스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잘할 것을 전제로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증여를 취소하는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불효자 소송이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소위 이런 배은망덕한 자녀들로부터 손쉽게 재산을 다시 빼앗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법안은 2018년도에 먹튀 방지법 이런 또는 불효자 방지법 이런 법안이 입법에 올리긴 했는데 이게 통과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오늘은 이런 사례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로펌머스턴 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